오늘은 교과서 74페이지 4번인데요. 일단 인쇄물 1페이지 2번을 한번 보시죠. 쭉 좀 기억을 되살려 가면서 4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2번에 1페이지, 인쇄물 1페이지 2번 읽겠습니다. 법무, 실상, 법성, 성공, 연회는 같은 하나의 뜻이다. 의미이다. 하적, 왜 그런가? 일체제법, 모든 존재 혹은 현상, 관념, 생각을 다 포함한 겁니다. 법이라고 할 때는. 일체제법의 모든 현상은 연회이생, 인연이 모여서 나타나고 생긴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연회이생, 인연이 모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생, 즉 무유, 인연이 모이지 않으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리적멸, 인연이 흩어지면은 사라진다. 여는 만약에 뭐뭐라면 if의 뜻이죠. 만약 그것이 진유,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변함없이 존재하는 걸 인도에서는 그 이제 힌두교 같은 데는 아트만이라 그러죠. 아트만, 불변하는 자성. 그런 처럼 어떤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유적 무멸, 존재하게 되면은 유적이죠. 존재하게 되면은 무멸, 사라짐이 없다. 그렇죠. 아트만 같은 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죠. 2차 추자는 추리하다 뜻이죠. 이것으로 앞에서 말한 이런 논리로 추리해 보면은 혹은 유추해 보면은 고지, 그래서 알 수 있다. 뭘? 수금 현유, 비록 지금 현재 있으나 이 유 있다는 것은 이때 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할게요. 첫 번째, 대명사. 너,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고전 한문에 특히 논어나 이런 맹자 같은 데 보면 이 당신을 이로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이제 접속사. 순접 관계. 그러므로 뭐 이런 뜻. 또 하나는 접속사인데 역적. 그러나 이게 그러난지 그러므로인지는 어떻게 아는데요. 그런 문장을 많이 봐서 딱 보는 즉시 느낌이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대일 때는 역접이겠죠. 뭐 좀 앞문장과 뒷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된다 싶으면은 순접이겠죠. 이 이를 너 당신으로 많이 씁니다. 현대 중국에서는 너 당신이 니죠. 니, 좀 존칭을 붙이면은 닌. 그래서 너희들 고전 한문에 보면 너희들 그러면은 등. 등이 물이 될 때잖아요. 이등, 너희들이라 뜻이. 그래서 이게 현대 중국어로 발음하면은 이상해요. 얼등이 얼등.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서울을 이명박 대통령 전까지는 중국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 얼른 보면은 중국의 한성으로 보이잖아요. 이 참 안 좋거든요. 북경의 공항에 제가 갈 때마다 이거 한청, 중국 가려면 한청인데 이래 적혀 있더라고요. 이걸 왜 이래 돼 있나.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이걸 바꿨죠.
이리 바뀌었죠. 이거 이제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서울, 그 서울하고 비슷하죠. 그래 이리 바뀌었어요. 요거는 간체자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간체자로 서울은 요렇게 돼. 이 서울. 그럼 이게 한성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뭐 대충 아시겠지만 중국에 이제 옛날에 고대 왕조들의 주된 수도가 장안, 지금은 서안 아니면 낙양이잖아요. 낙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풍수 지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지워도 되죠? 뒤에 여기 북망산이 있고 여기 이제 산이 안 높아요. 이거 가보면 우리나라 뭐 구름 수준이에요. 뭐 북망산천 할 때 그 북망산이죠. 죽으면 사람들이 묻힌다는 이게 북쪽에 있고 이 남쪽에 이제 낙수가 흐릅니다. 낙수. 여기 이제 산이 요래 구렁이 요래 가니까 안 높습니다. 여기 이제 마을이 생겼죠. 처음엔 낙읍이라 그랬죠. 낙읍. 근데 여기 이제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낙양 주변에 전부 평지예요. 근데 요 남쪽에는 이 낙수가 막아주고 북쪽에는 산이 막아주고 동쪽과 서쪽에도 약간 높은 산이 있어요. 방어하기 편해. 그 여수도로서는 참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넓은 평야가 있어가지고 농사 지으면 뭐 생산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에는 낙양을 할 때 금성탕제라 그랬죠. 금으로 지어놓은 성이 있고 앞에는 막아주는 물이 있어가지고 적이 들어도 이래 방어하기 편하다고 해서 튼튼한 이 금성탕지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풍수지리학에서는 이쪽이 남쪽이죠. 산의 남쪽, 물의 북쪽을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낙양이 됐죠. 낙양. 그런데 우리 한양이 위치가 어때요? 비슷하죠? 삼각산이 뒤에 있고 여기 우리 경복궁 있는데 여기 앞에 한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중국을 너무 사모해서 한강을 지금은 이 한자 쓰잖아요. 한강 이래 쓰거든요. 예전에 이래 썼거든요. 그래서 한양으로 저는 한양이라 그랬잖아요. 강의 북쪽에 있는 양의 다시 한양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랬었죠. 그때는 뭐 모화사상이 워낙 강했으니까.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이걸 일본 애들이 경성으로 바꾸잖아요. 수도가 있는 데로 경성. 해방되고 나서도 사실은 이 한자를 썼죠.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60년, 70년이 되면서 이게 써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대한민국의 한강으로. 그러니까 한양이 되는데 중국 애들은 항상 이걸 쓰는 거라. 이게 이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애들은 취소, 중국 분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름 잘 바꿨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공부하고 있는데 택시를 딱 타니까 이래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아저씨가 내 발음이 약간 어색했으니까 그때 한국 뿌리냐 그래. 니는 한국은 마. 그리고 한국은 님은 왜 있으면 이거 한청의 명字改变 서울 왜 한성을 서울로 바뀌었냐고 묻더라고. 그 걔들은 이제 좀 뭐 안 좋겠지. 한성 해놔야 자기 뭐 그런 근데 이제 그 질문의 의도가 저는 이해가 되잖아요. 아, 너도 본래 중국은 당나라 때까지
당송시대의 장안이라 그러다가 명나라 때 주원장이 서안으로 바꿔요. 누구도 장안을 서안으로 바꾸지 않느냐. 시대가 바뀌면 지명도 바뀐다. 그래 대답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장안은 여기에서 나온 욕 못한다. 내 자손이 한 고조 유방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영원히 편안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이 장안이라고 정했죠. 근데 이제 주원장이 보니까 중국의 역대 고대 왕조의 대부분의 수도가 장안 아니면 낙양이거든요. 자기는 남경의 수도를 했잖아요. 이 서쪽이 아무래도 이거 불안한 거야. 황제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남경에서 진압하러 가기도 힘들고, 이쪽은 어쨌든 고대는 농경시대에는 농산물이 많은 게 최고 아닙니까? 물론 남경은 강남에서 풍부한 농산물을 이제 바다나 양자강을 통해서 옮겨오기는 편하지만, 그래도 이 관중평야, 이거 넓은 들판을 무시를 못하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쉐릭을 키우면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서 황제의 기운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서안으로 바꾼 거예요. 서쪽을 편안하게 하는 도시. 그 이름을 바꾸는 것도 보면 이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역대 수도가 처음에는 진시황은 함양을 했죠. 함양이라고 이름도 양이잖아. 그것도 앞에 물이 있어요. 물 위에 북쪽이다. 함양 바로 옆이 장안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좀 한 300km, 중국 300km는 별 거리 아닙니다. 이거 낙양이에요. 당나라 때까지 전부 낙양하고 장안 이걸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미녀는 장안과 낙양에 다 있다고. 궁녀를 뽑혀 잘생긴 애들은 다 궁녀를 뽑혀서 일로 가니까. 근데 5대 19국이 나온 이후에 북송이 성립되고, 북송은 개봉을 수도로 해요. 개봉은 지금의 변량이라고 해서 그 정주 옆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는 뭐가 풍부하냐면은 당나라 때 이미 강남 지방이 개발이 돼가 강남에 워낙 농산물이 관중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관중에는 살은 별로 없어요. 주로 옥수수 뭐 이런 거예요. 이쪽에 들어오니까 이게 더 낫거든. 그래서 이 양자강 지류를 따라서 이 도시가 이쪽으로 자꾸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게 송나라 때는 변경 혹은 이 동경이라고 합니다. 개봉이라 그러죠. 개봉, 이 봉자죠. 예, 개봉. 이 봉자죠. 개봉인데,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망하고 원나라는 수도를 북경으로 했죠. 북경을 한 이유는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이 이 내지에 들어오면 덥잖아. 못 버티는 거예요.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유명한 선비족의 탁발부가 세운 나라인데 낙양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요. 대동이 본래 부교의 수도였는데 한화 정책을 한다고 낙양으로 수도를 이전해가 중국화 정책을 펴니까 유목민의 그 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 원나라도 아는 거라. 그래서 이 멀리까지 안 들어오고 북경에 자기 본래 고향인 몽고와 가까운 북경에 수도를 해요. 그때 북경에서는 연경이라고 했죠. 연경. 제비 연자죠.
근데 이제 이 1368년에 명나라가 생기니까 1350년대 말부터 이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뭐 원에 대항하는 세력이 일어나잖아요. 걔들이 강남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강남의 중심지는 남경이잖아. 오나라, 동진, 송, 제, 양진이라는 남조 수도가 전부 남경입니다. 그 남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북경을 원나라를 1368년에 저 장성 북쪽으로 밀어내고 주원장이 그 남경을 수도로 한 거예요. 근데 주원장이 이제 맏아들이 일찍 죽고 이제 그 아들이 2대 황제가 됐는데 주원장의 셋째 아들, 우리나라 그 예를 든다면은 세조도 셋째 아들이죠. 세종대왕이. 그 좀 기상이 있고 그랬잖아요. 첫째 아들은 문종은 좀 문약하고 그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잖아. 단종을 쳐내버리고 지가 황임금이 됐듯이 주원장의 그 손자를 쳐내버리고 주채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이 영락제죠. 북경이 그 사람도 거점이라 주원장이 걔를 북경으로 보냈어. 왜? 원나라 세력 내려오는 거 막으라고. 그리고 이 남경에 자기 손자를 황제로 앉히고 죽었는데 이게 이제 얘가 가만히 안 있는 거라. 그래가 이 남경을 공격해서 장악하고는 북경을 수도로 옮겨버려요. 자기 집 근거지가 북경이니까. 그래서 북경이 된 거예요. 그 명나라 북경 가니까 명나라가 1644년에 망하잖아. 1244년에 저 산해관을 통해서 청나라 세력이 들어와서 명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기 바로 전에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멸망시키지만 어쨌든 청나라가 산해관을 통해서 북경에 들어가 북경을 장악을 해버렸죠. 청나라도 유목민족 출신 아닙니까? 밑에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북경이 수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수도를 보면 이래 간 거, 이래 간 거예요. 그 이제 청나라 북경에 수도했고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남경으로 처음에는 중심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북경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미 막강하게 있는 거야. 원세계 이런 사람들, 군벌들. 그래서 남경에 있는 선문 정권은 군사력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남경하고 북경하고 협상하다가 뭐 원세계가 북경에서 총통이 올라요. 근데 이 원세계가 1916년에 죽어. 그 바람에 이제 뭐 이리 중국도 막 이제 국공 내전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도가 지금 북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역대 통치자들은 항상 이 장안이나 낙양을 돌아봐요. 수도로 한번 만들까 말까. 여기가 사실은 중국의 중심지입니다. 중국 지도에 보면. 여기가 중원이죠. 뭐 여기까지 이야기 왔습니다. 그러면 전에 왜 한번 말씀하실 때 중국의 진영을 한국이 많이 따서 쓰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안이나 함양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별개예요? 뭐 비슷하죠. 강릉, 그리고 악양, 하동, 뭐 이런 거 다 중국에 있는 지명이죠. 강릉은 저 호북성에 있는 거, 그 강릉 한자도 똑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잖아요. 중국 주변 국가 중에서 잘 살펴보시면은 역사와 민족 언어를 유지하면서 살아온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다 중국화 돼버려. 근데 유일하게 월남하고 우리는 우리말, 역사, 문화를 가지고 독자성이 있어요.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저 세력으로 밀어닥쳤으면 다 장악했겠지. 근데 그걸 막아냈잖아요. 어쨌든 뭐 외교를 통해서 막아냈든 조공을 통해서 막아냈든 한 번씩 전쟁을 통해서 막아냈잖아요. 우리말과 문화와 역사가 있는 중국 주변의 나라 한번 보세요. 월남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몽고도 지금 거의 중국화 됐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외몽골이 떨어져 나가가 몽고 공화국이 됐잖아요. 티벳은 지금 아시는 상황이 돼 있고 신강 그쪽도 마찬가지고. 신강 그 이름 본래는 동투르키스탄인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타이완, 해남도 그렇습니다. 이거 이자를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이자 뜻은 아시겠죠? 유의, 성상, 자공. 그래서 알 수 있다. 비록 지금 그 모습이 있으나 그 모습이 있는 것의 본성은, 성자는 본성이죠. 상자는 항상 스스로 공하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공과 타공은 큰 의미가 다릅니다. 모든 존재는 자공입니다. 그 스스로 공한 것이지 누가 공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공하지 않은데 다른 존재는 공하다. 이게 타공이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공입니다. 성상자공. 본성이 항상 스스로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지, 그를 일러 말해서 성공이라 한다. 성공의 의미가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났죠. 성공이기 때문에 고왈, 그래서 말한다. 법성이다. 이게 왜 성공하고 법성이 뭐가,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법은 이거 뭐 티벳 말로는 치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는 다름하죠. 다른말을 대문자로 쓰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통상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거는 현상, 이거는 가르침, 혹은 진리. 티벳 말로 요체라 그러죠. 이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개개 사물을 전부 법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이거 보드마카, 뇌, 컴퓨터, 탁자, 뭐 이거 중도탑, 이것도 하나의 개개 사물이니까. 이런 사물의 본성은 앞에서 자공이라 그랬죠. 자공이고 이런 사물의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걸 성공이라 하고, 성공이기 때문에 개개 사물의 본성이 공하다 그래서 법성이라고. 이해되시죠?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그걸 법성이란다. 법성이시, 법성이 이와 같으므로 법성이 자공이라는 거죠. 법성은 모든 사물의 존재가 그 자체로 스스로 공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물의 본성이 그 자체로 공한 것이 뭡니까? 참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실상이라 그런다. 이해되시죠? 실상자무, 실상은 그 자체로 스스로 공한 것이지 자무는 자공과 같은 말입니다. 실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실상의 본성이 공하다는 거죠. 사물의 본성이. 이거는 추지사무라. 추는 뭡니까? 밀추자잖아요. 여기서는 추리하다가 아니고 밀다 뜻이고, 밀어서 사무, 사는 뭐뭐 시키다잖아요. 밀어서 없게 만든 것이 아니다. 본래 스스로 공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존재가 너 없어져 해서 공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본무. 본무는 본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본성이 공하다,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